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베이지안 브레인 파트의 모더레이터 역할을 맡은 정혜원입니다. 오늘 홍영건 님이 같이 발표자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사실 베이지안이란 너무 방대한 주제를 잡아서 지금 HDMI가 좀 문제가 있어서 잠시만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기다 꽂아보면 혹시 이거로 해야 돼가지고 마이크 인풋을 받아야 돼요. 그쵸. 이게 마이크 인풋이 없어요? 이거 되긴 하는데 그냥 일단 이게 세팅이 완료가 돼서. 맞다. 근데 이게 문제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려면 네. 이게 왜 안 되지? 여기다 꽂아서 되진 않겠죠? 아까 됐. 됐어요? 네. 그래요? 네? 근데 뭔가 연결은 되는 것 같은데 저기서 소스 프로젝터 랩탑 맞는데? 아까도 이거에서 나왔던 네. 거죠. 된다. 됐어. 다시 됐네. 그래요? 김대건 박사님 제가 연락해볼게요. 네. 현장에서 지금 세팅이 조금 오래 걸려서 좀 지연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다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베이지안이라는 게 너무 주제가 방대해서 사실 오늘 안에 다 모든 주제를 다 다루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오늘 다룰 내용은 제가 카톡방에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베이지안 프레임워크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해서 베이지안 모델로 설명이 가능한 다양한 어떤 신경학적, 의학적 예시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이와 더불어서 이 분야에서 연구되었던 연구들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베이지안 머신러닝의 개념을 설명드리고 포스테리어를 추정하기 위한 다양한 스태티스티컬 인퍼런스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간단한 예제와 함께 코드 리뷰를 잠깐 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이 5번 세션부터가 이제 프레젠터 섹션인데요. 딥러닝에서의 언서튼티 모델링을 설명을 해주실 예정이고 발표자인 홍영권 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베이지안 추론은 불확실성을 유지를 한다는 점에서 전통의 통계 기법과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요. 확률을 어떤 사건에서 믿을 수 있는 척도, 즉 이제 믿음이나 확신의 정도를 계량한 척도, 즉 이제 사건의 발생을 얼마나 자신하는지로 해석을 합니다. 기존의 이제 frequentist 뷰랑 베이지안 뷰로 보통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요. frequentist 뷰는 확률을 어떤 사건이 장기적으로 일어나는 빈도로 여깁니다. 예를 들어서 항공기의 사고 확률을 이제 오랫동안 관찰을 해서 이제 비행기 사고의 빈도로 해석을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게 사실 논리적으로 이치에 맞아 보이지만 오랫동안 사건을 관찰한 데이터가 없다면 알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선 결과를 예측한다고 하면 2016년 대선 때와 같은 구도는 그때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전에 관찰할 수 없는 경우도 있는 것이라서 모든 경우에 부합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제 베이지안은 반면에 조금 더 직관적인 방법으로 이러한 확률적인 접근을 하는데요. 어떤 사건 발생에 대한 믿음 또는 이제 확신의 척도로 어떤 확률을 해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의견이나 견해 또는 이제 하이포테시스를 요약한 것으로 확률을 썼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확률 개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걸릴 확률이 X라고 하면, 코로나가 걸리는 사건이 X라고 하면 X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양을 PX라고 하고 이를 이제 prior probability, 즉 이제 사전 확률이라고 합니다. 베이지안은 어떤 이제 관찰 혹은 증거, 여기서는 C라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겠는데 이게 C가 이제 코로나의 예시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증상이나 확진자 경로가 접지는지 등 이런 게 이제 증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믿음을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이를 likelihood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어떤 증거가 주어졌을 때의 포스테리어, 즉 사후 확률을 추정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중요한 어떤 인용문인데,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인용문을 가져와 봤는데요. 존 메이너드 케인즈가 어떤 사실이 바뀔 때 나는 마음을 바꿉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나요? 라는 말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베이지안이 증거를 보고 믿음을 업데이트하는 방식을 반영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이제 이건 재미삼아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자면, 우리가 어떤 증거를 n개의 에비던스를 가지고 있을 때 n이 이제 무한대계에 가까워질 정도로 그런 에비던스를 많이 모았다면 베이지안의 결과는 이제 프리컨티스트의 결과와 일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n이 커질수록 통계적인 추론이 어느 정도로 객관적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베이지안이. 그래서 이제 n이 작아질수록 하지만 이제 추론이 좀 불안정해지는 면이 있죠. 이제 프리컨티스트의 추정이 n이 작아질수록 좀 변동이 크고 신뢰 구간이 넓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불안정해집니다. 하지만 이제 베이지안은 이런 경우에 좀 더 뛰어나게 이제 인퍼런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런 점 두 가지의 차이를 보시면 될 것 같고, 프리컨티스트 메소드는 오늘 다루진 않겠지만 이러한 메소드들이 있습니다. 오디너리 리스퀘어 리니어 리그레션이나 라쏘, EM 알고리즘이라는 이런 방법들이 있고, 이것도 충분하게 굉장히 좋은 알고리즘들인데 이제 베이지안을 도입을 해서 좀 더 개선을 하거나 할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베이지안 방법은 이제 따라서 기존의 이제 포인트 에스티메이트과 다르게, 포인트 에스티메이트이 여기서 보시는 것과 같이 각 지점을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것과 다르게 어떤 모델 파라미터들이 어떤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고 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모델 파라미터의 분포를 이렇게 추정을 하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포인트 에스티메이트를 하는 기존 ML 방식의 과의 이제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걸 학습을 한다고 하면 X라는 인풋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그거의 true distribution인 P2T를 이제 추정을 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true distribution을 모르기 때문에 X를 가지고 true에 가까운 어떤 디스트리뷰션을 배워나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모델이.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파라미터 세타를 통해서 어떤 모델을 배워가겠는데요. 그래서 베이지안 머신러닝은 이런 베이즈 룰을 앞서 말씀드린 베이즈 룰을 이용해서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모델 파라미터 세타를 추정을 해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컨티뉴어스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적분을 해서 구할 수 있고, 디스크릿의 경우에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티뉴어스 세타에 대해서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은 이 위의 식과 같이 구할 수 있고, 정의에서 이렇게 expectation의 형태로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다시 다음에 이제 statistical inference 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베이지안 프레임워크를 이제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베이지안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이러한 기본적인 설명을 바탕으로 프레임워크로 설명이 가능한 생물학적인 현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생물학 또는 의학에서는 생리학적인 어떤 디스펑션이 있다는 가정하에 어떤 환자가 예를 들어서 배가 아파서 왔으면 그게 이제 이 사람이 시험을 보기 싫어서 배가 아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어떤 원인이 되는 어떤 디스펑션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증상으로 발현이 됐다라고 큰 빅 어선션을 두고 그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판톰 림페인이 있고, 그다음 플라시보 이펙트, 노시보 이펙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이지안 잠시만요. 그래서 이제 베이즈 룰을 이렇게 가져와서 어떻게 이제 theoretical 레벨로 설명을 시도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 어떤 디스펑션에 기인하지 않은 디스펑션에 기인하지 않은 어떤 페인이 나타난다거나 어떤 이펙트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걸 설명하기 위해서 베이지안 룰을 가져와서 이 방식으로 설명을 시도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우리의 뇌가 베이즈 룰을 따라서 예측을 하고 옵서베이션 한 결과로 프리딕션을
프리딕션 에러를 업데이트를 한다는 그런 베이즈 룰을 다시 상기를 시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딕션을 하고 또 이제 observation으로 업데이트된 프리딕션 그 결과 포스테리어 결과랑 비교를 했을 때 그 둘 간의 차이를 통해서 바텀업과 탑다운 간의 인터랙션을 통해서 이 세 개의 어떤 룰들을 배워나가고 그걸 계속 업데이트를 해 나가는 과정이 이제 우리 뇌에서 일어난다고 이렇게 티오레티컬하게 표현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perception이라고 하는 것부터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perception이라고 하는 인지 과정은 이제 sensation이라고 이야기를 주로 하는 어떤 감각을 받아들이는 과정하고 약간 살짝 다르게 해석이 가능한데요. sensation의 경우에는 여섯 가지의 감각이라고 하는 비전, 어디토리, 올팩토리, 거스테이토리, 그다음 텍타일, 프로피오리셉션 그런 센소리 인포메이션을 받아들여서 프로세싱을 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퍼셉션은 조금 그냥 단순하게 이런 센세이션하고 약간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퍼셉션에 대한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는데 왼쪽이 이제 클래시컬한 모델이고 이게 조금 최근은 아니지만 비교적 최근에 제시된 모델이 되겠습니다. 고전적으로는 이제 수동적으로 센소리 인포메이션을 받아들이는 어떤 과정으로 생각을 했고 이를 통해서 인간의 반응을 한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받아들여서 그냥 반응을 하는 거예요. 네, 이제 프리딕션 머신 모델이라고 비교적 최근 제시된 모델은 외부의 인풋을 받아들여서 기본적으로 이제 경험이 있을 테니까 기본적으로 경험이나 기억을 통해서 예측을 합니다. 프리딕션을 합니다. 프리딕션을 하고 그 프리딕션 한 결과랑 얘가 오버저베이션을 하거나 센소리 인포메이션을 받아서 업데이트한 결과랑을 비교를 해서 프리딕션 에러를 업데이트를 함을 통해서 이 세 개의 어떤 룰들을 배워나가고 리액션이나 액션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이야기를 합니다. 프리딕션 머신 모델에서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건 주로 이제 이런 리센트한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탑다운과 바텀업의 어떤 인터랙션으로 인지 과정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를 도식화한 게 이 앞에 나오는 이 세 슬라이드인데요. 이 세 모델 전부 다 이제 탑다운과 바텀업의 이제 프리딕션과 프리딕션 에러가 이렇게 서로 이제 탑다운 바텀업으로 이렇게 서로 이어지면서 인터랙션이 일어나고 그를 통해서 이제 브레인이 어떤 월드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을 배워나간다라는 어떤 티오레티컬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이제 비슷한 의미로 그려진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앞서 이제 여러 가지 예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 베이지안 관점에서만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제 이런 현상이 있다라고 좀 더 설명을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서 오늘 주제랑은 주제랑 너무 연관이 깊게 되어진 않지만 어떤 병태 생리라든지 트리트먼트까지 조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예시 중에 첫 번째가 어떤 병태 생리적인 원인이 없이 어떤 증상을 경험하는 경우인데요. 판텀 림페인이라고 해서 즉 환상통이라고 하는 건데 교통사고 혹은 이제 전쟁으로 팔다리를 잃으신 분들이 앰퓨테이션이라고 해서 사지 절단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통사고 혹은 당뇨발 최근에는 당뇨 때문에 발이 썩어서 이렇게 앰퓨테이션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죠. 사지 일부를 절단을 했을 때 그 환자들 일부가 이렇게 통증을 느낀다고 해요. 실제로 없는 다리나 팔에 대해서 그 부분에서 통증을 느끼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이런 증상이 있는데 실제 통증이 원인이 되는 외상이 일어난 혹은 날 조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통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좀 뉴로사이언스 백그라운드가 아니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 되뇌피질의 센소리랑 모터 에리아에는 각 바디를 레프레젠테이션 하게끔 이렇게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컨셉추얼하게 각 되뇌피질 영역이 콜텍스 영역이 데디케이티드 된 영역을 매핑을 해서 왼쪽 그림과 같이 나타날 수 있고 이를 이제 호문클루스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작은 인간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정확한 한글 뜻은
네,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보시면 오른쪽 그림처럼 모토랑 센소리를 레프레젠테이션 하는 뇌의 영역을 그대로 이제 사람 몸에 이제 붙인 것처럼 나타내면 굉장히 왜곡되게 표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손이 굉장히 크죠. 오른쪽이 모터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손이 굉장히 크고 입이 굉장히 크고 뭐 이런 식으로 왜곡된 사람 형태로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발달 과정에서 당연히 이렇게 대뇌 피질의 각 영역에 해당하는 레프레젠테이션이 이미 정상적으로 되어 있을 텐데 그런 과정을 거친 사람이 한순간에 그 레프레젠테이션 되어 있는 어떤 타겟 오르겐이라고 하는 그런 영역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레프레젠테이션 했던 영역이 뭐 뇌에는 그런 플라스티시티라는 게 있어서 다른 영역을 레프레젠테이션 하게끔 이렇게 프로퍼게이시 됩니다. 프로퍼게이시 된다고 표현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 뇌의 영역이 원래는 뭐 핸드와 핑거를 레프레젠트 했는데 이 사람이 손을 잃어버려서 뭐 얼굴의 어떤 부분을 좀 더 레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도록 바뀌게 됩니다. 그런 과정이 있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 센트럴과 페리페럴 간에 어떤 디스크리펀시가 생겨서 그러니까 센트럴에서는 뭐 핸드와 핑거에서 오는 인풋이 사실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혹은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말초에서는 여기에 어떤 신경이 손상을 입은 채로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던지 아니면 리페어가 되던지 이래서 계속 에버런트한 시그널, 그러니까 이상 신호를 계속 보내서 뭐 페인을 일으킨다거나 뭐 이상 감각을 느끼게 된다거나 하게 되는 게 뭐 어떤 가설, 패소피지올로지적인 가설이 되겠습니다. 병태 생리학적인 가설이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게 우리 몸에는 그 말초, 즉 이제 페리페리라고 하는 말초까지 연결되어서 페인과 프로프리오셉션, 바이브레이션을 전달하는 트랙이 있어요. 스파이노탈라믹 트랙이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까지 설명드린 어떤 센세이션 중에서 좀 생소한 센세이션이 있을 텐데 페인은 통증이고 바이브레이션은 진동 감각이고 프로프리오셉션은 각 사지가 내 팔이 여기 있다. 내 다리가 어디에 있다. 이렇게 느끼는 감각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달하는 스파이노탈라믹 트랙이 있는데 이제 이게 패스웨이가 레터럴과 미디얼 패스웨이가 있는데요. 레터럴 패스웨이는 주로 이제 페인과 템퍼레처 센세이션을 말초에서 중추로 전달하고 미디얼은 주로 이제 센소리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몸의 사지 각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아까 말씀드렸던 계속 우리 몸을 인지를 하고 있는 그 프로프리오셉션과 바이브레이션이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앰퓨테이션을 받은 환자에서는 이 같은 말초신경이 끊기게 돼서 이상 신호가 계속 전달이 되고 특히나 이제 뭐 레터럴 패스웨이에서 페인 시그널이 노시셉티브한 페인 시그널이 계속 이상적으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이게 손상된 신경에 의해서. 그래서 이 페인 패스웨이를 따라서 계속 페인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없는 팔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를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 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 치료가 있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뇌는 이제 자생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뇌는 원래 핑거와 핸드를 레프레젠테이션 하고 있던 위치에 있는 뉴런들이 다른 영역을 레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도록 스스로 어떤 커넥션을 조금씩 변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플라스티시티가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이게 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테라피가 있다고 하는데 콜티컬 리매핑 테라피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근데 제가 봤을 땐 이거를 명확하게 도와주긴 힘들 것 같아요. 뭐 신경외과적으로 어떤 칩을 삽입해서 할 수도 있다라고 논문에서는 나왔는데 그렇게 하거나 트랜스크레니얼 마그네틱 스티뮬레이션이라고 해서 그 여기 뇌 피질 부분에 마그네틱 스티뮬레이션을 줘서 크루드하게 이렇게 자극을 줘서 뭐 플라스티시티를 좀 더 잘 일어나게끔 유도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들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뭐 쥐실험을 하는 것처럼 좀
좀 마이크로하게 하지는 못하는 것 같고 정확하게 저도 이제 이런 수술을 본 적이 없어서 네, 어떻게 되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그런 방법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러 테라피라고 해서 계속 이제 그러니까 탑다운과 바텀업에 지금 디스크리펀시가 있기 때문에 그 디스크리펀시를 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탑에서는 얘가 없으니까 없는 거를 계속 인지를 하고 있는데 바텀에서는 어떤 시그널이 들어오니까 그거의 미스매치를 매치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테라피가 미러 테라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VR 기기를 쓸 수도 있고 거울을 쓸 수도 있는데 멀쩡한 다리 혹은 VR로 멀쩡한 두 팔을 보고서 어떤 행동을 하게끔 계속하면 뇌에서는 실제로 이 영역이 있다라고 좀 착각을 하게끔 되기 때문에 탑다운 바텀업 디스크리펀시가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런 테라피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또 이제 스키조프레니아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조현병이 이제 스키조프레니아인데요. 조현병은 뭐 1% 정도 유병률을 보이고 뭐 20대 중후반의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뭐 흔히 아시던 것처럼 돈키호테나 존 내시가 이제 뭐 그런 할루시네이션을 보는 예시였는데요. 그런 예시를 좀 생각을 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조현병에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 포지티브 심텀하고 네거티브 심텀이 있습니다. 포지티브 심텀은 어떤 존재만으로 비정상이 되는 증상이라고 쉽게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뭐 환각이나 망상 이런 것들이 있고 네거티브 심텀은 뭐 정상적인 기능의 부재 또는 감소를 나타내고 말이 없어진다든지 사회성이 떨어지는 어떤 그런 증상들이 있게 되겠습니다. 조현병의 진단은 이런 증상 요소를 전수화한 뭐 판스나 DSM-5의 지침을 또 따라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조현병의 포지티브 심텀들은 앞서 말씀드린 어떤 베이지안 모델로 해석될 수 있어서 조기 있는데 이제 조기에 이제 예측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이제 조기 예측을 잘못하게 되면은 내부에서 잘못된 이미지를 생성을 하거나 그런 내부에서 형성된 이미지를 필터링하지 못해서 이걸 외연화하고 환각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탑다운과 바텀업의 어떤 디스크리펀시에 의해서 그런 할루시네이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증상은 어떤 낮거나 혹은 비정상적인 프리딕션 에러 시그널이 원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 이런 과정 중에 이제 잘못되게 이제 어떤 믿음을 가진다거나 하면 망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네, 그래서 어떤 자극을 인지를 했을 때 이 페이션트들이 자극이 이제 실제를 하는 것인지 실제 이제 존재하는 것인지 페이션트나 어떤 사람이 어떤 물체가 보인다고 하면 이게 실제 하는 것인지 지속적으로 뭐 센세이션을 받거나 아니면 피드백을 받거나 프리딕션 에러를 계산을 해서 그거를 자신의 이제 이 세계에 대한 프리딕션 모델을 계속 구축해 나가야 되는데 스키조프레니아 환자 같은 경우는 베이지안 모델로 설명을 하기로는 이와 같은 이제 리얼리티 이발리에이션 능력,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실제 하는 것인지 계속 평가를 하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좀 잘못 형성되어 있다. 프리딕션 에러를 이제 시그널을 보내는 능력이 좀 저하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고, 뭐 프리딕티브 코딩 모델과 연관성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하는 문헌들이 좀 있습니다. 네, 일단은 좀 덥나요? 여기까지는 혹시 여기까지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따로 없으실까요? 유튜브에 쳐서 그런데 네. 조현병 환자들이 프리딕션 에러가 클 수 있다는 건가요? 클 수 있다.
크다고 얘기를 하긴 질문이 뭐였냐면 조현병 환자 온라인 시청자들을 위해서 질문을 서머라이즈 해드리면 질문은 이제 스키조프레니아 환자가 조현병 환자가 프리딕션 에러 시그널이 크냐라는 게 질문이었는데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표현을 많이 했어요. 정상적이지 않은 프리딕티브 모델이 구축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 정상인 같은 경우는 뭐 뇌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기억이나 뭐 세계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을 바탕으로 프리딕션을 하고 그에 대해서 센세이션이나 뭐 옵저베이션을 통해서 피드백을 받아서 프리딕션 에러를 계산을 해서 업데이트를 계속 해 나가는데 그 업데이트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프리딕션 에러를 계산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라고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문헌들에서. 네. 크다라고 표현하지는 딱히 않았던 것 같은데, 네. 이거를 막 포뮬레이션을 뭐 하거나 이런 거를 보지는 못해서 저는 아직은. 네. 인터널 이미지가 그러면 네. 조현병 환자들이 세상을 보고 예측을 하는 그런 프리딕션 모델이 있나? 그거는 네. 질문이 뭐였냐면 인터널 모델이 외부 인터널 이미지가 조현병 환자들이 외부 세상을 보고 조현병 환자들이 외부 세상을 보고 받아서 프리딕션을 내는 들어오는 모델이다. 감각을 받아서 프리딕션을 내는 모델이가. 네.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조현병 환자뿐만 아니라 우리 정상인도 이제 인터널 모델이 다들 있겠죠. 이제 네. 그러면 네. 프리딕션 에러가 또 모델 웨이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AI에서. 그러면은 네. 만약에 그런 뉴럴 네트워크라 생각하면 네. 조현병 환자들은 뭔가 초기값 형성이 이상하다던가 아니면 어느 순간 굉장히 이상한 노이즈가 낀다거나 바이어스가 낀다거나 그렇게 어느 순간 갑자기 이상하게 변질이 됐다. 그거에 대해서는 연구가 막 이렇게 패소피지올로지가 명확하게 되지 않았어요. 질문이 뭐였냐면 조현병 환자들은 뉴럴 네트워크로 설명하면 어떤 바이어스가 중간에 낀 것인지 아니면 이니셜라이제이션이 잘못된 것인지 뭐 어떤 메커니즘으로 설명들을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찾아본 문헌에서는 그리고 이제 뭐 정신과 실습을 돌거나 아니면 교수님하고 얘기를 해보거나 했을 때는 명확하게 밝혀진 뭐 어떤 패소피지올로지는 명확하게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뭐 지네틱 모델도 많이 만들어서 실험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네, 다양하게 실험을 해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신과 선생님 아니에요? 아닌가? 이렇게 물어본 적은 저가 네. 정해진 아직 뭐 모델이 어떻게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실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프리딕션 에러가 있으면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그 업데이트를 할 때 이제 업데이트하는 빌리프가 바뀌잖아요. 그 빌리프가 이제 정상인들의 빌리프랑 이제 환자분들의 빌리프는 좀 다를 수 있는데 그 환자분들의 망상이나 이런 잘못된 사고 아니면 환청 이런 게 그런 잘못된 업데이트 과정에서 생긴 잘못된 그 빌리프다라고 해석을 하기 위해서 이 모델을 쓴 논문을 하거든요. 그 논문 중에 하나는 이게 예를 들어서 프리딕션 에러를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물건인 줄 알고 여길 절대 없으면은 이제 에러만큼 뭔가 이동해서 다른 데에 치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내가 망상이 있다 해서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걸 확인했는데 아니면 잘못했으면은 이 사람이 나를 괴롭힌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업데이트 못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너무 러닝에이트가 낮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프리딕션 에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이제 빌리프를 업데이트하지 못한다라고 해석하는 논문도 있고 반대로 너무 업데이트 잘한다 너무 볼라타일하게 업데이트 한다 그래서 이제 조그마한 증거만 줘도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게 분명히 오해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러닝에이트가 너무 크다라고 생각하는 게 크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이게 하나의 모델을 어차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아직은 조금 이제 뭐 클리어하게 느껴지지 않으실 수 있는데 이런 모델 중에서 러닝메이트로 설명하자면 뭐 그런 식 다른 모델 파라미터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옵티멈을 못 찾아간다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그 프리딕션 에러를 계속 업데이트 해가지고 이제 옵티멈이라는
제대로 계산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가설이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런 가설들을 이렇게 어떤 게 더 맞고 아니고 하는 걸 딱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맞아요. 스트럭처를 네. 포착할 수 있는 모델이 있느냐. 네. 그런 종류의 모델이면 되게 좀 뭐라 이게 좋을 것 같은데 가능하실까요? 아, 네. 댓글로 달아주셨네요. 정준님께서. 네. 정리. 아, 진우님이 달아주셔서 죄송해요. 진우님이 온라인에서 댓글로 달아주셨고, 저희 중원님께서 또 질문을 해주셨는데, 여러 모델 중에서 뭐 베이지안이 제일 좋다, 혹은 어떤 모델이 제일 잘 설명을 한다라고 설명을 할 만한 메트릭이라든지 이런 게 명확하지 않다라고 설명하는데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저도 이런 실험을 아주 잠깐이나마 했었는데 이게 코그니티브 태스크를 통해서 어떻게 이제 뭐랄까 비교를 하는 거다 보니까 정상인 군과 조현병 환자 군을 어떻게 비교를 한다거나 하는 게 많아서 그 코그니티브 태스크 자체가 뭐 같을리 요원하고 또 각각 환자 군도 굉장히 제한이 되어 있고 너무 그런 조건들이 너무 달라서 하나의 매트릭으로 비교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조금 좀 어려운 점들이고 사실 뭐 fMRI 실험으로 주로 많이 해서 뭐 프리딕션 에러 시그널이 어디 영역에 레프레젠테이션이 되고 이런 연구들이 많아요. 이런 쪽에서는. 근데 네, 그쪽 이제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한계가 있고 영역도 이제 되게 다양하게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실험 세팅적인 면에서 조금 한계점들이 많이 있다 아직은 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조현병 환자 피험자 구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네, 진짜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러면은 또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네. 네네. 네네. 프레딕티브 코딩 모델을 저는 자세히 다뤄본 적이 없어서 프리딕티브 코딩 모델 저도 이거를 이제 사실은 이게 프리딕티브 코딩 모델을 오늘 좀 더 자세하게 다뤘어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하고 저도 약간 역량이 부족해서 다 준비를 못했어요. 딥러닝 쪽에서도 하이어라키컬 프리딕티브 코딩 모델이라는 그런 논문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되게 자세하게 문서화가 되어 있는데 제가 이해한 바로는 우선 이제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이렇게 탑다운 시그널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나 어떤 뉴럴 네트워크 모델이나 마찬가지로 어떤 레프레젠테이션 있잖아요. 어떤 이제까지 학습을 해온 것들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이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내가 세계에 대해서 뭐 기억을 하고 있는 것 그리고 인지를 이미 했던 것들을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뉴럴 네트워크로 보면 웨이트로 저장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프리딕션을 하죠. 탑다운으로는. 근데 이제 바텀업으로는 말초에서 받은 어떤 시그널을 바탕으로 센세이션을 하고 퍼셉션을 해서 그 탑다운으로 예측했던 거랑 그 바텀업으로 어떤 받아들인 정보량의 차이를 계속 계산을 하게 되고 그거를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월드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을 업데이트를 하고 그거를 계속 개선을 해 나가는 게 발달 과정 또 이제 지금 우리 성인이 돼서도 마찬가지죠. 계속 그런 식으로 뭐 퍼셉션이 일어나고 뭐 배우는 과정도 뭐 그런 식으로 될 수 있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큰 베이지안 브레인이라는 어떤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거를 이제 모델화한 것이 프리딕티브 코딩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좀 더 조사를 해서 카톡방에 좀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이 사실 부족한 부분이었는데 아주 전곡을 찔렀어요. 네, 제가 이 부분은 좀 정리를 해서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논문이 조금 좀 오래된 논문이긴 한데 프리딕티브 코딩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논문이거든요. 제 PPT에 웬만하면은 바텀 부분에 저희 그 레퍼런스가 달려 있고 그리고 저희 구글 사이트에 PDF가 올라와 있으니까요. 다운받아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스태티스티컬 인퍼런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 그 베이지안 프레임워크로 우리는 이제 어떤 포스테리어를 계속 계산을 해나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데이터, measured quantity인 어떤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는 uncertain한 quantity, 그러니까 hypothesis에 대한 인퍼를 계속 해나가는 과정이 베이지안 프레임워크이고, 그게 이제 뭐 어떤 빈도로 모든 걸 해석하는 빈도주의랑의 차이점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어떤 빌리프를 계속 observation을 통해서 업데이트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 그 새를 다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새를 다시 볼까요? 이 베이지안 frequentis는 막 계속 repeat을 그냥 모범생이에요. 계속 반복을 해요. 근데 이제 베이지안 이 친구는 보고 그냥 게스한 다음에 실험에서 이거 맞으면은 받아들이고 아니면은 move on 하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 두 가지 차이였다고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아이고, 잘못 눌렀네요. 네, 그래서 이제 또 여기서 네. 근데 이제 네, 이렇게 이제 하이퍼테시스를 계속 업데이트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아까 얘기를 했던 것처럼 러닝하는 과정은 베이지안 머신러닝에서 모델의 파라미터를 계속 업데이트 해 나가는 과정이 되는데, 그 모델 파라미터에 대한 인퍼런스를 계속 해 나가게 되는데, 이런 포스테리어 인퍼런스를 하는 과정이 사실 계산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인트랙터블 하다고 합니다. 에비던스 텀이 인트랙터블 하기 때문에 이거를 직접 계산하지 않고 인퍼를 하는 과정들이 있게 되겠고, 그거에 대해서 오늘 조금 설명을 간략하게만 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마르코프 체인 몬테칼로 샘플링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마르코프 체인 룰을 따라서 어떤 샘플을 제너레이션을 하고 어떤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으로 컨버지 하게끔 계속 샘플링을 해 나가는 과정이 몬테칼로 샘플링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어떤 하나의 값으로 수렴하는 게 아니라 샘플링을 계속 해나감을 통해서 어떤 분포로 수렴을 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베리에이션과 인퍼런스는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에 이제 핏하는 어떤 파라미터의 디스트리뷰션을 찾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이제 뭐 다양한 인퍼런스 방법들이 있는데, 오늘은 뭐 MC 샘플링에 대해서 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프리퀀티스트에서는 프리퀀티스트들은 인퍼런스를 이렇게 이제 뭐 디터미니스틱하게 뭐 하나의 값으로 정해지게끔 어떤 인퍼런스를 하게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MAP 같은 경우도 포스테리어 값을 맥시마이즈 할 수 있는 어떤 파라미터를 찾는다든지, 그다음에 MLE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의 값을 어떻게 찾는 과정이 프리퀀티스트 인퍼런스가 되는데, 베이지안 인퍼런스 같은 경우는 프로바빌리스틱한 아웃풋을 낼 수 있도록 어떤 디스트리뷰션을 갖는 아웃풋을 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차이가 되겠습니다. MAP 같은 경우는 어떤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을 잘 설명할 수 있는 포스테리어를 찾는 과정이 되겠고요. 아웃풋 자체가 하나의 싱글 디터미니스틱 밸류로 나타나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베이지안 모델 같은 경우는 모든 모델 파스테리어의 모든 가능한 파스테리어를 다 서밍을 업을 해서 디스트리뷰션 형태로 나타내는 게 베이지안 모델 에스티메이션과 이제 프리퀀티스트 모델 에스티메이션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걸 다시 한번 리비짓 하는 건데요. MLE 같은 경우를 보시면 이게 뉴럴 네트워크의 웨이트이 이렇게 있고 각각의 노드들이 이렇게 있는데, 어떤 트레이닝 익샘플 D라는 셋을 받았을 때 MLE 웨이트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우리는 이제 MLE를 통해서 맥시멀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션을 통해서 어떤 값 하나를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디터미니스틱하게 어떤 값을 추정을 할 수가 있겠고, 근데 이제 베이지안의 경우에는 각 이제
파라미터들을 이렇게 어떤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고 가정을 해서 디스트리뷰션을 추정을 할 수 있다라고 컨셉추얼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시 설명을 하는 건데 이것도 네. 이제 MAP로 모델 에스티메이션을 한 경우에는 어떤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두 가지 데이터를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클러스터링을 하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W 기분 X, Y를 최대로 하는 어떤 세퍼레이팅 하이퍼플레인을 하나만을 찾습니다. 근데 이제 베이지안 프리딕티브 디스트리뷰션의 경우에는 이런 포인트 에스티메이션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가능한 하이퍼플레인의 디스트리뷰션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all possible posterior를 이렇게 찾아서 디스트리뷰션의 형태로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몬테칼로 샘플링에 대해서 잠깐 볼 텐데 그 전에 마르코프 체인 이라는 거는 어떤 이제 마르코프 체인 몬테칼로 샘플링인데 우리가 볼 그 인퍼런스 방법이 마르코프 체인 몬테칼로인데 몬테칼로 샘플링은 이제 랜덤 타겟 디스트리뷰션에서 계속 랜덤하게 샘플링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터레이션이 점점 지나감에 따라서 이렇게 계속 샘플링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르코프 체인이라는 게 어떤 수도 랜덤 넘버를 생성하는 방법을 일컫는데 어떤 마르코프 성질을 따라서 샘플링을 하게 되는데요. 마르코프 프로퍼티란 예를 들어서 n회까지 어떤 샘플링을 했을 때 n 플러스 1회의 어떤 스테이트, 어떤 사건의 결과가 오로지 이제 n회에서의 상태, 사건의 결과에만 영향을 받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랜덤하게 나오는 동전 전지기 같은 경우는 마르코프 프로퍼티를 따르지 않을 것이고 반대로 이제 그 전의 스테이트에 영향을 받는 것이 이제 마르코프 프로퍼티를 따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런 식의 어떤 디스트리뷰션이 어떤 노멀라이즈 되지 않은 어떤 에스티메이션을 하기 힘든 어떤 디스트리뷰션을 받았을 때 여기서 이제 어떤 샘플을 받아서 이 샘플을 통해서 스태티스틱스나 에스티메이션을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시로 잠깐 같이 보면 이제 MCMC 샘플링을 수행하기 위해서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사실 있는데 이 5가지 스텝을 모두 다 따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포지션에서 시작을 해서 새로운 포지션으로 계속 움직이고 그리고 이제 그 새로운 포지션에서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new 포지션을 억셉할지 리젝할지를 결정을 하고 억셉을 하면 또 새로운 포지션으로 가고 아니면은 다시 돌아가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이터레이션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여기서의 예시는 이제 처음에 이제 디스트리뷰션 예시를 하나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2가지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고 MCMC 샘플링을 한 결과를 볼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유니폼한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 프라이어와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 프라이어 2가지 경우에 대해서 MCMC 샘플링을 한 결과인데요. 여기 익스포넨셜 한 경우는 이렇게 스페이스가 이렇게 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얘는 이제 유니폼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익스포넨셜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좀 왜곡이 되어 있어요. 전 프라이어 자체가 왜곡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MCMC 샘플링을 한 결과도 이 유니폼한 디스트리뷰션을 다른 프라이어를 가지고 MCMC 샘플링을 한 결과와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을 따른 프라이어를 가지고 샘플링을 한 결과가 약간 다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 포인트가 굉장히 시작 포인트와 어떤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예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아까 설명을 했던 것을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놓은 슬라이드가 되겠고요. 네, 그래서 어떤 체인으로서 어떤 디스트리뷰션 어떤 generated 샘플을 accept할지 reject할지 계속 반복을 해서 샘플링을 해서 어떤 디스트리뷰션으로 수렴을 하게끔 하는 과정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여기서 봤던 example을 가지고 한번 코드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바이모달한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고 있는 어떤 데이터셋을 예시로 보겠습니다. 데이터셋이 이렇게 봉이 2개인 바이모달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 것일 텐데 우리가 딱 보기에 이제 클러스터가 2개일 것 같으니까 클러스터 1을 probability P로 이제
클러스터 1에 해당하고 아니면은 뭐 클러스터 2는 이제 프라이오리티 1-P로 이제 추스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샘플링을 하게끔 이제 모델링을 하겠고 이제 뭐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샘플링을 계속 리핏을 해서 이 디스트리뷰션을 추정을 하는 과정을 이제 여기서 보겠는데요. 우선 이제 그냥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을 가정을 하고 그리고 모델 클래스를 주어지게 됩니다. 모델 클래스에 대해서 어떤 이 센터 값을 처음에 그냥 지정을 해줘서 센터 값과 베리언스로 정의될 수 있는 타우라는 값을 모델 파라미터로 인풋을 주게 되고 이 모델을 PyMC라고 하는 저희가 이제 어떤 모듈을 임포트를 해서 MCMC를 좀 더 쉽게 모델링 할 수 있도록 여기서는 주어지고 있는데요. PyMC에 있는 MCMC라는 클래스를 써서 이 모델을 이제 계속 모델 안에서 이제 샘플링을 계속 진행을 하게끔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터레이션만큼 여기서는 5만 이터레이션을 진행을 해서 샘플링을 계속 하고 결국 트레이스를 이렇게 봤을 때 각 센터를 여기선 처음에 여기서 170으로 처음에 지정을 해줬던 것 같고 여기서는 처음에 160으로 지정을 해줬네요. 점점 그래서 이제 샘플링을 해서 두 클러스터에 대해서 센터의 트레이스를 이렇게 점점 추정을 해 나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바이모달 디스트리뷰션을 갖고 있는 데이터셋에 대해서 샘플링을 통해서 추정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이 PyMC 모듈을 쓰면은 뭐 수학적인 언더라잉한 어떤 그런 것들을 몰라도 그냥 MCMC.샘플 뭐 이런 식으로 써서 쉽게 샘플링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쓰실 일이 있으면 쓰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MCMC를 샘플링을 진행을 함에 있어서 어떤 팁들이 있는데 당연하게도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다음에 어떤 스텝으로 갈지 계속 샘플링을 한다고 했을 때 처음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MCMC 샘플링을 통해서 어떤 디스트리뷰션에 컨버지가 되었다고 하면 이니셜 포지션하고 약간 다른 위치에 가 있는 게 사실은 맞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니셜 포인트가 너무 다른 포지션으로 가 있다면 잘못된 디스트리뷰션으로 컨버지를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처음 이니셜라이즈를 잘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MAP 이제 맥시멈 포스테리어리 아까 이제 우리가 프리컨티스트 예시로 봤던 MAP를 이용을 해서 MAP 밸류로 이니셜라이즈를 해주기도 하는데 컨버전스를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MAP로 이니셜라이즈를 해줘서 잘 스타팅 포인트를 잘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라이어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아까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렸었고, 네. 그리고 뭐 항상 우리가 뭔가 계산적인 문제가 있다면 모델이 잘못된 거다라고 이제 여기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스태티스티컬 인퍼런스를 좀 봤는데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여기까지? 없으시면 다음 프레젠터 세션인데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5분 정도 네, 5분 정도 쉬고 할게요. 졸린데. 두 개로 처음에 가정을 하고 처음에 센터 위치를 처음 이니셜 포인트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뭐 위에서 표현하시는 분도 잘 끝났다. 설명을 해주세요. 누구 기자인가요? 오, 그거는 준비하는 사람한테는 느껴질 거고 준비하기 싫은 사람한테는 굉장히 길게 느껴질 거고 이게는 다 본인들이 원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있어. 제가 12월에 뭐 20년씩 데리고 왔는데 이게 또 대단히 수 있어요. 지금은 아직 못 하겠는 거고 12월에 네, 이어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AI 대학원 카이스트 AI 대학원 박사과정이며 홍영권이라고 하고요. 이번에는 uncertainty라는 개념과 그 uncertainty가 왜 중요하고 그리고 uncertainty라는 거를 어떻게 그 quantify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uncertainty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도 알아볼 거고 그런 uncertainty를 구하는 과정을 좀 math view로 약간 수학적으로 좀 더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uncertainty가 왜 중요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이제 어떤 의사들이 환자들을 진단할 때 각 의사들마다 똑같은 MRI 사진이나 뭐 CT 사진을 보고 다른 결과를 낼 수 있는데 저희가 AI를 트레인할 때는 사용하는 데이터가 어떤 일부 그런 익스퍼트의 편향된 오피니언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AI를 훈련시켜서 뭔가 상용화를 시켜버리면은 그런 AI에는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unreasonable한 estimation을 할 수 있기 때문에 AI가 아웃풋을 내지만 그 아웃풋의 uncertainty를 quantify를 해서 uncertain한 경우에는 뭔가 AI에게 그 prediction을 맡기지 말고 사람에게 맡기는 그런 식으로 이제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율주행인데요. 이거는 2016년 5월에 AI를 이용한 그러니까 AI를 이용한 드라이빙 카 사건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하얀 트레일러를 그 파란색 하늘로 잘못 오인해 버려가지고 이제 사고가 난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도 AI가 프레딕션을 했지만 그 프레딕션의 uncertainty를 파악을 해서 uncertain한 경우에는 막을 필요성을 느끼게 된 거죠. 그 이외에도 뭐 포스트 오피스나 뭐 핵 발전소 이런 데서 사용되는 뭐 시스템에도 AI가 사용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AI의 신뢰성을 측정을 해서 신뢰도가 낮을 경우에는 AI 프레딕션을 맡기지 않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uncertainty가 필요하다라는 거였고요. 다음에는 이렇게 uncertainty가 뭐 아까는 일상적으로 어떻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테크니컬적으로는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면 액티브 러닝 같은 경우에 액티브 러닝은 이제 어떤 머신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레이블링을 할 데이터를 컬렉션하는 그런 분야인데요. 보통은 사람에 의해서 데이터 레이블링을 하지만 이게 굉장히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액티브 러닝에서는 어떤 데이터를 레이블할 건지를 뭔가 스마트하게 골라냅니다. 그래서 이거를 골라주는 거를 액퀴지션 펑션이라고 하고 이게 일종의 머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uncertainty가 왜 중요하냐고 물어보시면은 어떤 데이터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뭔가
머신을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그 머신에 더 필요한 데이터가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 머신에게는 이 데이터가 uncertain해 라고 하면은 이 경우 레이블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uncertain한 경우 더 인포메이션이 더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를 레이블링을 해서 머신을 좀 더 발전시키는 그런 과정이 액티브 러닝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 라이블링이라는 게 데이터가 인풋하고 아웃풋이 있어서 그 인풋 아웃풋 릴레이션십을 보통 머신러닝을 하잖아요. 근데 인풋이 있을 때 아웃풋을 사람들이 일일이 약간 뭐 개나 고양이면은 개나 고양이 사진들이 쭉 있을 때 그 개나 고양이 사진들이 쭉 있을 때 사람이 일일이 개인지 고양인지를 이렇게 판단해주는 그런 노동이 있을 텐데 그거를 이제 머신에게 맡기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 때 뭔가 uncertainty를 측정을 해서 더 uncertain한 게 정보가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뭔가 그것들을 레이블링을 해서 스마트하게 데이터를 초이스하는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궁금한 게 제가 알기로 액티브 러닝 말씀하신 거랑 거의 비슷한데 사람이 모든 데이터를 다 라벨링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훈련을 시킨 것 중에 굉장히 그 아웃풋 프레딕션이 uncertain한 거에 대해서 이제 사람이 그 데이터에 한해가지고 라벨링을 하고 다시 훈련시키고 그런 건 줄 알았는데 맞아요. 제가 말한 게 그거예요. 네. uncertain한 데이터를 라벨링하는 주체는 결국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포메이션을 더 많이 가질 거라고 생각되는 데이터에 질문 서머리. 질문 서머리. 질문 서머리 해드리면은 뭐 제가 말했던 거를 약간 이게 맞냐고 반문하는 그런 질문이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데이터가 레이블링이 돼 있는 게 있고 언레이블 돼 있는 게 있을 때 언레이블 된 것들 중에서 어떤 거를 레이블링을 할지를 결정하는 건데 네, 결국에는 레이블링하는 부분에서 그 사람의 노동력이 들어가는 건 당연히 맞고 결국에는 여기서 데이터를 어떤 걸 그러니까 데이터의 크기를 줄이는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뭔가 저희가 연구에서 실험을 할 때 생각하면은 뭔가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셋에서 뭔가 다 레이블링이 돼 있고 근데 그것들 중에서 똑같은 모델 퍼포먼스를 가지는 더 작은 데이터셋을 추려낸다 스마트하게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알고리즘을 생각하면은 처음에는 되게 베이직 데이터셋을 뭐 랜더마이즈 해가지고 뭐 가지고 있다가 그걸로 머신을 러닝한 다음에 그 러닝된 모델이 uncertain한 데이터들을 또 레이블 가져와서 훈련시키고 해서 발전시키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efficient exploration in reinforcement learning인데 강화학습에서도 이제 뭔가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계속 시나리오가 그러니까 트라이얼 앤 에러로 이루어진 그런 시나리오로 학습을 하는데 이런 경우 데이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떤 거를 스마트하게 초이스해서 학습할지를 uncertainty 메저를 가지고 이제 뭐 한다, 적용시킬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uncertainty가 가지는 약간 효과는 이럴 것 같고 uncertainty에 뭐가 있냐라고 물어보시냐면은 aleatoric, 제가 이거 발음 잘 못하겠는데 aleatoric and epistemic uncertainty가 있어요. 이게 단어가 처음 봤을 때 되게 어려웠거든요. aleatoric은 찾아보시면 우연성의라는 사전적 의미를 다 가지고 있고 epistemic은 인식론적인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aleatoric uncertainty는 뭔가 데이터 안에 내재된 uncertainty를 말하고 epistemic uncertainty는 모델 내의 uncertainty를 말해요. 그리고 이것만 들으면 되게 추상적으로 들리고 좀 알기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잠깐만요. 그래서 지금은 aleatoric uncertainty는 데이터에 내재된 uncertainty라서
사실상 그렇게 말할 게 많이 없어요. 근데 에피스테미 언서티니티는 모델과 결부된 거기 때문에 나의 믿음, 아까도 말했죠. 그 frequentist view와 베이지안 뷰가 확실히 달랐잖아요. 베이지안 뷰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이 에피스테미 언서티니티에서는 그 믿음의 불확실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그젠플로 가져온 게 unknown dice roll인데 이게 뭐냐면 주사위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사위라는 건 알고 있는데 주사위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고 주사위를 4번 던져서 나온 그 observed 데이터만 가지고 있어요. 그 위에 P observed 데이터라고 돼 있는 부분. 그래서 2, 3, 3, 4라고 썼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주사위가 어떤 식의 확률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식의 확률 분포를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을 하면 옆에 나와 있는 표에서 보통 주사위는 1부터 6까지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으로 돼 있으니까 모델 A 같은 경우로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지금 본 데이터가 2, 3, 3, 4니까 아무래도 3이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2와 4가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1, 5, 6이 나오는 그런 주사위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few observed 데이터의 경우에는 모델 A인지 모델 B인지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면은 보통의 주사위는 모델 A인데 이게 약간 prior distribution을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본 데이터로는 모델 B가 좀 더 적당한 것 같고 아직 불확실성이 있는 거죠. 이 경우에.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가 적은 경우에는 epistemic uncertainty, 즉 모델 내에 uncertainty가 있어요. 근데 데이터를 좀 더 보면 아래의 경우 2, 3, 3, 4, 1, 1, 2, 4, 5, 6, 6, 5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일부러 다 똑같은 수가 나오도록 맞췄어요. 그래서 이런 many observed 데이터를 좀 더 봤더니 모델 B가 아니었네. 모델 A일 확률이 높겠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점점 많아질수록 epistemic uncertainty는 줄어요. 이게 모델 내 uncertainty의 특징이에요. 데이터가 점점 많아질수록 모델이 갖고 있는 그런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거예요. 네. 근데 엘리엇 트레이 언서티니티는 그냥 데이터에 내재된 노이즈이기 때문에 위의 경우나 아래의 경우나 다 똑같아요. 변함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observed 데이터가 딱 이게 왔다고 해서 제로 노이즈로 이게 온 게 아니잖아요. 어떠한 노이즈에 의해서 이게 온 건데 그 노이즈가 데이터가 많아졌다고 해서 뭐 변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엇 트레이 언서티니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많든 적든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uncertainty estimation이 epistemic uncertainty와 엘리엇 트레이 uncertainty로 이루어져 있는데, 네, 사실 이거는 좀 이따가 다시 설명해드리고, 이제 epistemic uncertainty를 딥러닝 뷰로 다시 설명해드릴 건데, 이거는 보통 베리에이셔널 인퍼런스 코스를 들으면은 나오는 약간 저번에도 소연님께서 발표하실 때 나왔던 내용일 텐데, 이거 아까 frequentist view, Bayesian view는 뭐 아까 설명이 나왔던 거니까 다시 한번 그래도 짚고 넘어가면, frequentist view는 뭔가 계속 반복해서 어떤 이벤트가 나오는 경우의 수와 뭐 전체 경우의 수를 다 구해서 그거를 나눠서 확률을 구하는 거고, 베이지안 뷰는 어떤 믿음에 대한 척도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추상적이지만 뭐 간단한 예를 들면은 뭐 빙하가 녹을 확률이라고 생각하면은 어떤 빙하가 녹을 확률인데 이게 한번 녹아버리면 끝이잖아요. frequentist 뷰에서는 그거를 빙하를 그러니까 똑같은 걸 또 만들어서 뭐 지켜봤다가 똑같은 걸 또 만들어서 지켜봤다가 해서 이제 그 총 내가 시행한 횟수로 녹았던 횟수를 나눠야 되는데, 그 아래 같은 경우는 그게 불가능하니까 확률적으로 모델링을 해서 이 빙하가 녹을 확률을 측정을 한다는 거죠. 아까 말이 나왔지만. 그래서 이제 수학이 좀 나오는데, 위의 식 같은 경우에는 posterior distribution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데이터가 있을 때 이제 웨이트이 픽스가 돼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디스트리뷰션을 가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 디스트리뷰션을 베이지안 뷰로, 그러니까 베이스 룰을 써서 이
이 등식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가 있을 때 그 데이터에 컨디셔닝이 된 웨이트의 디스트리뷰션을 구할 때 이런 식으로 구할 텐데 이게 그러니까 인트랙터블 하거든요. 그 이유는 분모가 계산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이 분모를 자세히 보시면 이걸 그냥 PD라고 쓸 수 있긴 있거든요. PD는 인테그랄 PD 바 W, PW로 되어 있는데 이게 컴퓨테이션 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일단은 그러니까 W의 그 디멘션이 중요하거든요. 그 W의 디멘션마다 이거를 다 컴퓨테이션 해서 그러니까 썸을 해야 되는데 W가 일단 너무 하이 디멘션이고 뉴럴 네트워크에서 그리고 이 인터그레이션 자체가 인터랙터블하다. 네. 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포스티리어 디스트리뷰션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아이디어가 이제 여기 아이디어가 모델 Q, W, 바, 세타 to approximate the posterior P, W, 바, D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세타라는 어떤 어떤 파라미터를 가지고 모델링을 해요. 이거는 간단히 뭐 생각하면은 뭐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생각하면은 세타가 그냥 뮤하고 민하고 베리언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 KL 다이버전스는 여기 DKL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KL 다이버전스인데 이 KL 다이버전스는 그러니까 확률 분포와 다른 어떤 확률 분포 간의 거리를 측정해 주는 애예요. 네. 그래서 그냥 이거는 맨 처음에 나오는 등식은 정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쭉 써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만들고자 하는 모델 QW 세타와 실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포스테리어 PW 바 D 사이의 그러니까 거리라고 사실 말하면 수학적으로 엄밀하지 않은데 하여튼 매트릭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디스턴스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디스턴스가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쭉쭉쭉 그냥 풀면은 그러니까 뭐 중간에 나오는 내용들은 되게 그냥 스트레이트포워드한 그런 변형이고 마지막만 보시면은 이제 마지막 텀에 어떻게 나오냐? 처음에 마지막 줄에 처음에 나오는 텀은 DKL QW 바 세타 바바 PW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클러스터 폼으로 거의 나오는 형태고요. 여기서 말하는 PW는 그냥 프라이어. 그러니까 내가 아까 주사위 같은 경우 사실 1, 2, 3, 4, 5, 6으로 될 필요는 없지만 어떤 틀이잖아요. 그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래서 그 PW라는 그런 건 약간 좀 내가 이 W에 대해서 생각하는 기본적인 리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QW 세타, 내가 만든 이 QW 바 세타가 PW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가 이 first term에 대한 설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EQ 로그 PD인데 D는 데이터잖아요. 그냥 PD는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인데 이거의 Q에 대한 그 expectation 값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콘스탄트예요. Q에 있는 애가 결국에는 세타 파라미터인데 세타가 변한다고 해서 데이터가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세타에 대해서 콘스탄트예요. 그래서 일단은 콘스탄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텀은 EQ 로그 PDW. 이거는 그러니까 로그 PDW가 저희가라고 하면 좀 그런데, 그러니까 AI에서 보통 베이지안이 아닐 때 모델 러닝을 할 때 쓰는 애가 PDW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 로그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 로스 약간 그런 느낌인데, 하여튼간 이게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러니까 PW 바디를 아까 못 구해서 지금 이런 짓을 하는 건데 결국에는 이 식을 줄이고 싶은 게 목적이죠. 저희는 맨 첫 번째로 보면은 QW 바세타와 PW 바디의 거리잖아요. 그거를 좁혀서 Q로 PW 바디를 어프로시메이트 하고 싶은 게 목표니까 이거를 미니마이즈 하는 게 저희의 옵티마이제이션 프로그램이죠. 네. 그러니까 다시 마지막으로 돌아와서 클로스 폼 그 세컨드 텀은 콘스탄트니까 놔두고 옵티마이제이션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러니까 전혀 아무 영향 안 미치는
그런 텀이니까 놔두고 first term과 그 third term을 미니마이즈 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약간 이게 처음에 보면은 좀 많이 헷갈리는데 여러 번 보다 보면은 그냥 아 저게 저거구나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해요. 그래서 첫 번째 텀은 거의 클로즈드 폼으로 나와서 그대로 계산해서 백워드 할 때 쓰시면 되고, 그러니까 백워드 할 때 쓰시면 되고, 결국엔 이게 그냥 로스 펑션이잖아요. 그리고 서드 텀 같은 경우는 약간 좀 트릭이 들어가요. 이게 왜 트릭이 들어가냐면 Q에 대해서 expectation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Q에 대해서 expectation을 구한다는 건 결국엔 지금 세타가 W를 제너레이트 해서, 그러니까 세타가 아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의 경우에는 뭐 민하고 베리언스 같은 어떤 파라미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프로그레스티브 모델링에 필요한 그런 세타가 W를 제너레이션 하고 그 W에 대해서 우리가 원래 베이지안 신경 안 쓰고 원래 트레이닝 하던 그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 로스를 그거를 구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모든 것은 뭐에 대한 옵티마이제이션? 세타에 대한 옵티마이제이션. 네. 그래서 제가 트레이닝 레시피를 옆에 적어놨는데 QW 세타에서 W 프라임을 샘플해요. 그러니까 세타가 정해지면 거기서 샘플을 할 수 있죠. 그런 다음에 아까 말했던 first term과 third term을 first term은 그냥 W에 대한 식으로 나오고 third term을 W 프라임에 대해서 구해요. 그런 다음에 W 프라임이 결국에는 세타에 대한 어떤 식으로 나오거든요. 네, 세타에 대한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포워드를 해서 세타에 대해서 옵티마이제이션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세타를 학습시켜서 QW 세타가 아까 말했던 포스테리어와 가깝게 트레이닝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타 트레이닝이 완료가 되면은 아 이제 우리가 구한 이 Q가 포스테리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픽스 W가 아닌 디스트리뷰션 W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서 옵티마이즈 된. 네. 그래서 이거는 수학적인 비유였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우리가 구한 건 뭐예요? PW 바 D를 구한 거죠. 그러니까 PW 바 D를 구했으니까 이거 가지고 이제 uncertainty estimation을 하는 게 최종인데, 그냥 이거 되게 간단해요. 그러니까 W가 지금 디스트리뷰션이잖아요. 그럼 샘플링 할 때마다 W가 다 다르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그거에 따른 아웃풋이 다를 거고 최종 아웃풋이 다를 거잖아요. 그 아웃풋의 베리언스가 그냥 곧 uncertainty예요. 네. 이거는 사실 수학적인 백그라운드가 좀 더 있는데 그냥 일단은 뭔가 W가 디스트리뷰션이니까 계속 좀 베리어빌리티가 있는 그런 성질이고 그래서 아웃풋이 변하고 그런 아웃풋의 변함이 uncertainty구나 라는 직관적인 미닝만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는 이제 arbitrary uncertainty, 그러니까 데이터에 내재된 uncertainty에 대한 내용인데 그게 또 두 가지로 나뉘어요. homosedastic과 heterosedastic uncertainty인데 homosedastic uncertainty는 우리가 지금 얻어진 데이터들이 있어. 그 데이터 포인트들이 있어. 그러면 각 데이터 포인트들마다의 뭔가 베리언스가, 그러니까 그 uncertainty가 다 똑같은 거예요. 그 왼쪽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근데 heterosedastic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포인트마다 그 uncertainty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뭔가 arbitrary uncertainty를 계산을 할 때 고려 대상이 되겠죠. 데이터 포인트마다 uncertainty를 똑같이 생각하고 걔네들한테 똑같은 파라미터를 공유를 할 건지 아니면은 데이터 포인트마다 데이터 디펜던트하게 나오는 파라미터로 뭐 uncertainty를 메저를 할 건지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사실 제가 커버하고 있는 이 논문이 있는데 그 닙스 2017에 뭐 uncertainty, 그러니까 컴퓨터 비전에서 우리가 어떤 uncertainty를 필요로 하냐 약간 이런 거를 다룬 논문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엘리어트리 uncertainty를 할 때
호모세데스틱이 아니라 헤테로세데스틱으로 약간 좀 노벨티를 가져와서 약간 논문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헤테로세데스틱을 어떻게 하냐면은 사실은 이 지금 보시면은 그 XI가 그 딥러닝에서 말하는 로짓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소프트맥스가 확률 모델링, 그러니까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에서 확률 값으로 일단 일부러 만들어주려고 하는 소프트맥스 펑션 들어가기 전에 그 로짓이 지금 XI XI 해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XI 해시 뭐에 지금 컨디셔닝이 돼서 디스트리뷰션이 나오냐 보면은 그 전에 나오는 FIW 이것도 그냥 그러니까 이게 그 네트워크 안에 있는 로짓이고 거기에 각 데이터 포인트마다 있는 베리언스가 있어서 그 베리언스로 샘플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건 뭐냐? 그러니까 비슷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구하고 싶은 거는 각 데이터 포인트마다 나오는 저 시그마 IW인데 저 시그마 IW만큼의 베리언스가 있다는 걸 아니까 밑에서 두 번째 줄처럼 저런 식으로 모델링을 해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그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 그 유닛에서 따와가지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텀을 곱하고 그 민을 더해주면은 딱 저 스탠다드 데비에이션과 민을 가지는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건 약간 저 파라미터를 옵티마이즈를 하기 위해서 저런 걸 하는 건데 저런 식으로 일부러 프로버비스틱 모델링을 해서 구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픽스드 돼서 뭔가 아웃풋을 내보낼 거를 저런 식으로 한 번 더, 그러니까 저 시그마 IW라는 데이터 포인트마다 가지고 있는 베리언스 파라미터를 굳이 집어넣어서 트레이닝을 해서 평균값을 내서 그 평균값으로 트레이닝을 하면은 저 시그마 IW도 러닝이 되겠죠. 그래서 저렇게 학습이 된 시그마 IW가 곧 i번째 데이터 포인트에 대한 베리언스를 나타내고 그 베리언스가 곧 언서테인티가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민은 그러니까 제가 좀 헷갈리게 설명할 수 있는데 제가 좀 더 보강 자료를 만들 걸 그랬네요. 네트워크가 이렇게 쭉 가면은 소프트맥스가 가기 전에 그 값이 있겠죠. 그 벡터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벡터가 지금 FIW 민. 그거를 민으로 하고 베리언스는 그 데이터 포인트에서 그 데이터 포인트에 해당하는 파라미터인데 그것도 또한 약간 쉐어링을 해서 저것도 일부러 데이터 디펜던트하게 나오게끔 그 브랜치 네트워크를 따로 파줘요. 쉐어를 한다는 게 데이터 몇 개가 공유를 그러니까 앞에 representation 레이어는 좀 공유가 되고 클래시피케이션 되면서 FIW 만들어지는데 시그마 IW도 만들어주는 브랜치가 필요하잖아요. 지금의 경우에는. 그래서 그거를 위한 네트워크를 따로 중간에 이렇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그림 미처 그리지 못했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 포인트마다 베리언스가 있다는 가정하에 베리언스 파라미터를 아웃풋하는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어가지고 트레이닝한 다음에 그 값을 보고 이 시그마 IW가 크면은 i번째 데이터 포인트에 대한 언서테인티가 높구나 라고 생각하고 작으면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라는 거죠. 이미지가 있을 때, 인풋 이미지가 있을 때 이미지 픽셀 바이 픽셀로 다 F와 시그마가 되는 그건 경우에 따라 다른데 이미지 세그먼테이션 같은 경우는 per pixel estimation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흔히 말하는 도로의 신이라고 생각하시면은 뭐 이건 차야, 그 픽셀에 해당하는 부분 차야, 그리고 뭐 이건 도로야,
이거는 길가야, 이건 사람이야 라고 픽셀마다 에스티메이션을 하는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픽셀마다 저런 FIW가 나와서 계산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뭐 백그라운드가 무시되는 오브젝트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이 부분이, 이 강아지 부분만 이렇게 중요하다 하면 그 이미지 데이터 전체에 대한 뭐 밸런스가 보여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픽셀마다 에스티메이션을 하는 이미지 분할 같은 경우에는 저 픽셀마다 저 시그마 IW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라 그 이미지 하나에 단 하나의 그 프레딕션이 되는 뭐 오브젝트 뭐 리코그니션이다 라고 하면은 그 이미지 전체에 대한 밸런스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해서 우리는 둘 다 그렇다. 제가 아까 말했던 방법으로 에피스테믹 언설테인티도 구했고, 지금 이런 방법으로 저기에서 T 노테이션은 샘플링한 수. 아, 네. 이 라지 T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라스티랑 스몰 T. 아, 여기 제가 시그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시그마 그 스몰 i로 되어 있는 부분은 그 데이터, 네, 데이터, across 데이터고, 시그마 스몰 t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 입실론 t 있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멀 디스트리뷰션은 샘플링을 몇 개 해가지고 이 시그마 iw를 붙여서 이거를 샘플링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결국에는 이 네, xi 햇의 샘플링 횟수가 라지 t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시그마 t는 그 어크로스하게 그 부분에서 움직이는 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헤테로시데스틱? 저게 그러면 저번에 후보님이 저 발표했을 때 물어본 데이터 간의 인트라 베리언스랑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데이터 간의 인트라 밸런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처음 이제 설명하는 걸 듣고 여기에서 전달하고 싶다고 생각이 된 거는 뉴럴 네트워크가 같은 개를 판단하려고 해도 어떤 거는 너무 장명해서 개라고 판단할 수 있고 언설티티가 작은데 어떤 이미지는 개인데 이게 너무 어렵고 결국 어렵다는 게 언설티티가 높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간의 어떤 베리언스를 측정을 하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지금 소연님께서 말씀하신 게 저번에 발표를 하셨던 내용을 다시 언급하셨는데요. 그게 인트라 베리언스 관련한 부분을 제가 질문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 뭐 개 이미지 같은 개 클래스에 속한 이미지라도 뭐 더 개스러운 게 있고 덜 개스러운 게 있으니까 뭐 덜 개스러운 거는 뭐 빼거나 그 메타러닝 할 때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런 데이터의 뭔가 어려움을. 예, 약간 그런 데이터, 네, 데이터 간에 뭔가 그런 밸런스를 판단을 해서 아마 솎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덜 개스러운 애들을 좀 뺀다던가 메타러닝을 할 때, 네, 약간 뭐 그런 식으로 데이터셋을 구성할 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Uncertainty Estimation을 해서. 네. 혹시 내친김에 더 질문 있으신가요? 실제로 그러면 예를 들어 맨 처음에 그런 바이오메디컬에서 네. 그런 언설티티에 어려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실제로 의사나 그러니까 뭔가 적용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어떤 개념을 중요하게 나타내는지. 그러니까 바이오메디컬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 가져가야 할 레슨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레슨의 컨셉 정도로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어떤 질문이 들어왔냐면 바이오메디컬을 할 때 언설테인티가 어떤 역할을 하냐, 약간 그런 느낌 아니었나요? 이런 여러 가지 개념들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 약간 어디서 기인하는지, 언설턴티가 모델 언설턴티가 어디서 기인할 수 있는지 학습을 하고 있어서 그런 컨셉만 갖고. 그래서 차가운 블록에 뭐 예를 들어 그 브레인
그 뉴로사이언스에 약간 특화된 언설테인티 모델링에 대해서 잠깐 담아가 오고 갔던 것 같아요. 질문 너무 많이 해서 이게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으로 봤을 때 비단 바이오 쪽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테스트다 하더라도 저도 처음에 이거 언설튼티 구해가지고 어디다가 쓰는지 잘 안 와닿았었는데 액티브 러닝을 제외하고도 예를 들어가지고 제 프리딕션 한 게 이제 프로버빌리티로 나오는 거니까 제가 뭐 그냥 뭐 수업 같은 거 들었을 때는 뭐 뉴럴 네트워크가 프리딕션 한 거를 그냥 싱글 밸류로만 보여주면은 그냥 어쨌든 값이 나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당신 R입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언설튼티 해가지고 probability distribution 형태로 아웃풋을 내면은 당신이 암이 걸릴 확률은 70%고 아닐 확률은 30%입니다. 이렇게 진단을 해줄 수 있어서 그런 쪽으로 쓰이는 측면도 강한가요? 뭐 예를 들어서 비전이라고 치면은 뭐 픽셀 바이 픽셀, 이 픽셀이 어느 클래스에 뭐 이게 그러니까 약간 그 모델, 그러니까 아까 그 언설튼티 얘기할 때 그거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언급되지 않았던 부분을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은데 좀 첨언을 하자면 포스테리어를 갖고 업데이트를 하잖아요. 베이지아웃이 쓰이는 가장 장점 중에 하나가 업데이트를 계속 해나갈 수 있다는 건데 업데이트를 할 때 이 언설튼티가 결국은 이 디스트리뷰션의 베리언스 같은 걸로 번역이 돼서 표현이 되잖아요. 네. 이게 적으냐 넓으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업데이트하는 그 양이 달라져요. 같은 어떤 라이클리우드가 들어와서 트라이에서 라이클리우드 가는 그래서 포스트가 되는 경우도 라이클리우드 미는 같은데 에스티메이트 세트 미인의 에스티메이트 같은데 근데 베리언스가 다른 경우는 그 다음 포스트리어가 다르게 가겠죠. 시프트되는 방향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러닝이 할 때 그 포스트리어 업데이트 할 때도 언설튼티가 굉장히 필요해요. 우리 이렇게 디시전을 했을 때 같은 내가 디시전의 결과물이지만 굉장히 서친하게 디시전을 했을 때나 그다음에 언설튼하게 디시전을 했을 때나 그 다음 디테일링 업데이트를 다른 결과를 가질 수 있어요. 아까 나만자 그 얘기하셨는데 그게 좀 이상 아니 그게 잘 이상 그러니까 저도 말하면서 이상한데 그게 이상한 부분이 뭐냐면 그러니까 암을 걸릴 확률 아닐 확률이 뭐 몇몇 나온다는 거는 뭐 probability 그 모델링을 하면 나올 거고 그냥 이거는 그내 디시전에 대한 그 신뢰도가 얼마인지가 또 다른 컨텐츠로 나오는 개념이라서 네. 좀 들으면서 약간 예를 들어 뭐 약간 뭘 헷갈려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저는 의료 쪽에 특화해서 이런 언설튼티 모델링을 하는데 액티브 러닝에서는 어떤 걸 하냐면 모델이 아웃풋으로 예를 들어서 이거가 최장암에 걸린다 안 걸린다 바이너리로 예측을 해요. 근데 거기에 피처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피처가 여기서 들어가는 피처는 각 수치예요. BNP, 심장 수치, 어떤 수치, 뭐 바이탈 수치, 뭐 이런 수치가 다 각각이 들어가요. 각 수치별로 뭐 언설턴티가 나와요. 얘가 제일 그러니까 언설턴티와 함께 어텐션이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얘 모델이 이 피처를 중요하게 생각했느냐 같이 나오는데 그 임상계가 그것도 확률 값으로 나오는 어텐션과 함께 뭐 언설턴티도 같이 나와요. 확률로 나오는데 그거에 그냥 민값으로 표현이 되게 인터랙티브 모듈에 그래서 임상의가 어노테이션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 피처는 정말 중요한데 얘가 중요하게 봤구나. 근데 또 얘가 언설턴티가 높았네? 그러면 이거는 좀 더 고려를 해줘야 되는데 좀 더 학습을 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어노테이션을 해준다든가 액티브 러닝 그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 다른 연구는 이제 언설턴티를 바탕으로 언설턴티가 높은 거는 조금 더 이제 베리어스가 큰 거니까 좀 이제 뭐랄까 언설턴티가 높은 게 좀 더 낮은 게 좀 더 확실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타임 스텝별로 예측을 할 때 어떤 타임 스텝에서 언설턴티가 낮아요. 그러면 좀 더 확실하게 예를 들어서 타임 스텝별로 예측을 뭐 이 환자가 뭐가 있을까요? 핫페일러에 걸릴 것 같다 아니다 타임 스텝별로 예측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타임 스텝에서 언설턴티가 낮았어요. 그럼 다른 타임 스텝이 언설턴티가 높으면 그 타임 스텝을 보고 롤스 트랜스퍼를 해서 좀 더 이제 여기에서 학습을 잘 할 수 있게 도와준다던가 그런 식으로 모델링을 하는 데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뭐
확실하게 업데이트 하는 이유인데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틀렸을 때는 내가 많이 업데이트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쓸 수 있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uncertainty라는 거는 이 데이터에 대한 아웃풋 프레딕션이 얼마나 확실한지 안 확실한지를 퀀티파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안 확실한 경우에 뭐 업데이트 할 때 쓸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결론을 내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거는 결과입니다. 저 근데 하나 더 여쭤봐도 네. 언설티티가 베리언스 관련해서는 되게 좋은 모델인 것 같은데, 근데 베리언스가 되게 낮은 경우에 바이어스가 높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되게 확신하는데 네. 진짜 좀 엉뚱한 데를 계속 짚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바이어스 문제에 대해서 혹시 그 베이지안 모델에서 좀 극복하기 위한 뭐 레귤러라이제이션 기술 같은 게 있나요? 바이어스 문제? 근데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결국엔 바이어스하고 베리언스하고 계속 물고 물리는 관계일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 질문은 일단 뭐였냐면은 그러니까 뭐 계속 이 베이지안 쪽에서는 베리언스 얘기만 구구절절 하는데 바이어스도 중요한 부분인데 왜 바이어스 된 프레딕션에 대해서는 뭐 아무런 언급이 없냐 뭐 이런 식으로 질문하셨는데, 이게 물고 물리는 관계일 수밖에 없는 게, 결국에는 데이터가 바이어스가 돼 있으면은 언바이어스라고 하면 좀 그렇고, 그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에 벗어나 있는 데이터를 프레딕션하게 되면은 베리언스가 높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그런 식으로 바이어스가 디텍션이 될 수 있어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했듯이 뭐 의사들이 진단하는 게 그 의사들의 오피니언이 확실히 강하게 레이블링이 돼 있기 때문에 바이어스가 확실히 있는데, 이거를 다른 사람이 진단했을 경우에는 뭐 다른 레이블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상황에서 베리언스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데이터를 흡수하는 과정에서. 그런 식으로 어설테인이 생기고, 그 과정에서 레이블을 확실하게 하면서 바이어스가 제어가 되겠죠. 네. 네. 그래서 뭐 이거는 그림이고 쭉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끝났네. 마무리 발언 하시나요? 네, 오늘 좀 2시간을 채우지는 못했네요.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혹시 또 추가적으로 질문 주실 사항 있으시면 뭐 유튜브 댓글이나 지금 현장에서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오늘 세션에 대한 피드백을 저희 구글 폼으로 만들어서 공유 드렸나요? 유튜브로는 댓글로 네, 드렸는데 그 폼에다가 해주셔도 되고, 댓글로나 아니면 카톡방에도 올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얘기해야 되지? 공지해야 될 거 있나요? 공지해야 될 거. 알림 설정. 저희 그 뉴로 AI 저희 유튜브 이제 그 라이브를 하게 되면은 알림 설정을 하시면 그 라이브 할 때 푸시 알람이 간다고 하니까, 혹시 뭐 필요하신 분들은 알람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더 질문 없으시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이 부족한 세션이었지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알람 버튼 이렇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방송 중단 누른데? 한거나 방송 중단?